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금요일마다 이 잡소리꾼이라는 금요 스페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곤 했었는데 지난 2주 동안은 하반기 특집으로 인해서 잡소리꾼이 잠시 좀 휴식기를 가졌고요. 저희가 더 쉰 만큼 알찬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취준생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코너죠.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상영되고 있는 아주 핫한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 채용에 앞서서 여러분들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저희가 금요 스페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잡소리꾼과 먼저 함께 하시죠. 지난 이야기.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 잘 부탁. 어떡해. 멘트가 기억이 안 나. 이걸 써라, 이걸 써. 어디 그랬어요? 욕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는 교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는 예, 그러시는 아니 저 과학 선생님인가요? 네, 다 애들이 모르는데. 네? 그런 얘기 엘리뇨 나님이 아세요? 머물러 있어서 계속 열섬에서 계속 막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트기류 약화도 사실 이렇게 폭염의 어떤 기준.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잡소리꾼을 위해서 또 특별한 꾼을 모셔봤습니다. 입시계 장풍 우리 장상규 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 전문가 장풍입니다. 아까 전에 또 제게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 막 폭염 너무 더웠을 때 막 그 계곡물에 발 담그고 제가 얼마 전에 타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했냐면 정말 발이 시원하면 정말 차가울까? 아니면 등이 시원하면 차가울까? 목이 시원하면 차가울까? 머리가 시원하면 차가울까? 해서 차가운 물수건을 다 부분별로 된 거죠. 그래서 체온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어디에서 가장 체온이 빨리 떨어진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또 한 번에 맞춰버리면 맞아요. 재미없어. 네, 그랬더라고요. 아 진짜 찍었는데. 재미없어. 네, 그래서 목 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씁쓸해한다. 딩동댕. 맞아요, 목 뒤예요. 요즘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네. 스카프인데 네. 아이스 뭐 스카프인가? 뭐 이렇게 뭔지 아시죠? 목에 감는 거. 거기가 약간 저기 시원한 뭐가 들어있던데? 멀렁멀렁한 거? 그래서 이거 있어요. 기자님들 맨날 그거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제일 과학적인 거. 그렇죠. 아이스 그렇죠. 패드도 나왔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붙이면. 그거 애기들 이렇게. 맞아요. 해주는 거. 해열제처럼. 네. 그거를 엿다 붙이는 게 제일 그러면 효과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거기까지 안 붙여보셨구나. 그 패드는 정말 우리 저희 애기들 이렇게 해열 하려고 여기다 붙이는 거지 여기다 안 붙여봤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맞춰가지고 되게 네. 화나신 거 같아요. 너무 재미없게 방송을 잘 모르시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지구 온난화가 답인가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폭염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정확한 어떤 딱 해답은 우리가 해답을 알면 사실 그걸 그렇죠 방법을 이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 폭염의 어떤 그 원인을 정말 정확하게 탁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더운 것 같아요. 언제까지 더우는 아세요? 언제까지 더웠지? 아니 그 기상캐스터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학 선생님이니까. 네. 네? 교과서에 그렇게 오늘 내일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론이라는 거죠. 과학 선생이라 제가 좀 한 가지 애환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과학 선생이라고 해서 가끔가다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을요? 네, 과학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것이다. 가끔 저희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입시 성적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1등을 맞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저한테 딱 오더니 선생님 제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아시고 자꾸 무릎에 소리가 난다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의학상담이잖아요. 그리고 저 가까운 정형외과를 가야죠. 저한테 이런 거 하고 학생들도 가끔 선생님 저 귀에서 소리가 나요. 귓밥을 파야지. 그럼 전혀 의학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그런 것들도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과학 선생이지만 과학적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적 원리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날짜 물어본 게 잘못이란 얘기예요. 죄송해요. 쓸데없는 거 묻지만 않은 얘기예요. 이거 쓸데없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 더위가 끝날지가 제일 궁금한 거 근데 아니에요? 이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주 정도에 비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그게 기류가 어떻게 돼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대기가 너무 안정돼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비가 오히려 슈퍼컴이 도입되면서 예전에는 슈퍼컴이 없을 때는요. 그냥 일기예보가 이랬어요. 띠리리 띠리리 이러면서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뭐 우산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요즘은 내일 비가 올 확률은 67%입니다. 틀리면 이제 기상청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뭡니까? 그러면 30%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들어졌죠. 맞아, 진짜 힘들어요. 그게. 옛날에 김동완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누구신데요? 기상캐스터의 우리 원조 우리 그분이 우산 준비하라고 하면 전부 다 우산 준비했어요. 아 그분은 네. 요 마커펜을 딱 빨간색과 파란색을 꽂아서 파란색은 고기야, 빨간색은 저기압으로 해서 등압선을 그리셨어요. 다 그려가지고 오늘의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상캐스터의 그 원조급인 진짜 원조. 거의 시조새와 같은 남자분이죠. 그렇죠 김동완 기상캐스터. 이게 네. 띠리리 띠리리 띠리 하는 그 음악이 몇 있거든요. 년도예요, 그게? 몇 년도? 모르겠는데. 80년도. 80년도요? 그때는 뭐 폭염 때문에 탈원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요? 네, 탈원전이.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주제로 네. 네. 어떻게 탈원전하기 전에 폭염 때문에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맞아. 언제 얘기를 해? 우리 집 근처에도 우리 집도. 그저께 저희 집 이렇게 두 개층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전원이 좀 딸리 돼 있어요. 이쪽 전원과 이쪽 전원이 다르게 해서 계량기를 이렇게 두 개로 쓰거든요. 네. 근데 위에 전압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가스가 아니라 이렇게 전기로 하는 그 레인지 있죠. 그거랑 에어컨을 같이 켜는 순간 팍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리를 할 때는 그 가뜩이나 불이잖아요. 에어컨을 끄고 이렇게 요리해서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다시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날려요. 요즘에요? 네, 요즘에.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즘? 원래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그건 약간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랑 이런 식으로 같이 쓸 것 그런 만큼 이제 전력이 드는 걸 예상을 못한 거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 만들어질 때. 근데 그 집에서 이렇게 블랙아웃이 된 게 중앙에 한전에서 이제 전력 공급 전체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집에 사용할 수 예상할 수 있는 그 전력 최대량 그거보다 요즘에 더 많이 써서 그런 건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더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예비율이라고 하죠. 네. 예비율이 0으로 된 적은 없었잖아요. 0이라서 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비율 그렇기 7%인가? 때문에 지금도 제가 오기 전에 그 핸드폰으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쓸데없는 오늘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그게 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비율이 그래도 뭐예요? 그 전력 그 공급을 위해서 전력 중앙 통제하는 곳에서 일정 수준 만약을 대비해서 갖추고 있는 남겨두고 있는 이렇게 역주머니 차고 있는 그런 전력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4시에서 보통 10% 이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16%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우가 뭔가?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블랙아웃이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전체 전력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너무 많이 꽂은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그렇구나. 지금 다 같이 문자를 받잖아요. 뭐가 와서 아, 뭐 왔어요? 폭염 경보가 왔네요. 아 진짜? 진짜 딱 넌 안 왔는데? 그러니까 좀 소외된 국민인 거죠. 소외된 국민. 넌 안 왔는데? 제가 디디디 와서 모지하고 하는데 똑같이 디디디 하시길래. 네 저도 폭염 좀 조심하라고. 네. 아 진짜요? 저희 방송을 안 거죠. 네. 제가 재난 그걸 꺼놔가지고. 그래서 블랙아웃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 한번 그렇게 좀 아웃이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2011년도인가에 한 번 네, 났었어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좀 이걸 그 좀 가용 자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로 내려간 게 이번에 처음인 거고 5%가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근데 지금 7%가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야,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지금 줄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원전 논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이제 가동이 돼야지 우리가 충분한 전력 그 보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줄일 경우에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인데 그때 블랙아웃 났을 때도 지금 이제 사후에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전력 공급량 자체의 부족이었었느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이 쓴 거냐 아니면 기존 조직의 문제였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 원전이 보면 우리나라 그 전체 전력 공급량, 그 생산량 중에 원전에서 가장 많이 전력을 생산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LNG 쪽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화력, 그 태우는 거 있죠. 그쪽,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그런데 원전이 없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 예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그 본인들의 어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자꾸 이제 언론에 노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요? 예, 원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거 상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 이런 게 그런 거 갑자기 나오지 들어. 않아요? 지금 교과서에? 그 얘기는 뭐 내 귀에 이명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아, 네. 신재생 에너지의 전 종류는 알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퍼센트? 아니, 왜냐면 원전을 이게 대체할 만한 정도인지 아닌지는 아,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원전 같은 경우는 한 25%, 원전이 30% 정도 되죠. 25%, 26%이 정도예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화력이 뭐 한 33, 뭐 4,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LNG도 한 3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인데 현재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IT 기술도 발전이 되고 이제 각각의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각자 생산해서 각자 가까운 곳에다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기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전에서 그 6개 자회사에서 거기서 뭐 남동발전이 중부발전이 이런 데서 만들어서 먼 거리까지 송배전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각각 필요한 것만큼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까운 거리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IT 기술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굳이 원전 같은 거를 큰 것이 없어져서 우리가 위험하다. 이거보다는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솔루션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생산을 그 전체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생산을 중앙에서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얼마큼이야? 어느 시점에 얼마큼이야?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미 다 축적이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로 IT 기술을 이용해서 그 시점에 맞게 분산적으로 생산하고 배분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우리는 원전을 해야 돼. 설비를 더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가동을 해야 돼.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크를 예상해서 감안해서 그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돼. 라고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쓸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빈 상태로 두는 것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것도 우리 요금제, 전기 요금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니, 그 에너지 낭비 그리고 돈 낭비를 하느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예. 거기에 동의하시면 이제 탈원전에 찬성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탈원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안도 충분히 IT 기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기술들도 다양한 곳에서 소스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요. 채용팀에서 그 채용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갑자기요? 우리 되게 연결돼요. 되나 봅시다. 한번. 안 되면 요거요? 지원서 접수 기간이 10일이야. 근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채용 설명에서도 그런 얘기 해요. 먼저 지원한 친구들한테는 가점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뭐야? 일단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기업에서도 채용 시스템, 그 지원서를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100이라는 그 시스템 용량이 필요하다면 대부분 한 10일이라면 8일 정도는 놀아요, 시스템이. 팽팽 놀아요. 마지막 이틀 동안에 90% 지원자가 몰려버려요. 맞아. 그러면은 계속 놀다가 마지막에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거를 맞춰서 계속 1년 내내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한전에서 전기 생산하는 것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맞춰서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쪽 사업 관련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 쪽이나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수요를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야 미리 지원하면 좀 가점을 줄게. 이런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했어요, 진짜 거짓말? 거짓말했어요. 저도 거짓말했어요. 미안해요. 예, 거짓말했어요. 시작하게 되는 거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좀 나아졌어요, 그랬더니. 나아지죠. 학생들은 떨면서 하죠.
탈원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 면접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애들 그 취업할 때 탈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특히 물어봐요? 공기업 같은 데 아, 있죠.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음. 다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방향성만 있는 거라서. 방향성은 탈원전이죠. 탈원전 아니에요? 그죠? 방향성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령 영국에서 우리가 어떤 원전을 우리가 건설해 주기로 했는데 우선 협상자 지위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제 그런 핑계가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따지고 보면 핵 폐기물을 그 니네 나라 갖고 가라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렇다라는 안에 속사정도 있지만 명분이 뭐냐면 니네 지금 원전 탈원전하는 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원전을 영국에 와서 원전을 관리할 것이냐. 그 지금 니네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지금 안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니네가 안 쓰면은 이거 관리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명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원전을 안 하고 외부로 나가서 그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게 우리의 그 기본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야, 자기네 나라는 안 하고 우리나라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배제됐어요? 네? 우선에서 배제됐어요? 이번에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22조짜리인데 배제가 됐고 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럼요. 면접 볼 때? 네. 특히 네, 강의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탈원전 같은 고생이 경우, 많다, 진짜. 탈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네. 그 전반적으로 토론 면접에서 제일 나오기 좋은 지금 주제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겠다. 누진세. 그쵸. 누진세 아세요? 아 저도 궁금하다고? 알려줘 TMI 알려줘 TMI 알려줘 TMI 안녕. 궁금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언니 투모치 인포메이션 티미 언니야. 이번 여름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오면서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든 날씨였지. 하지만 누진세 때문에 마음껏 에어컨을 켜지 못했었는데 이번 여름에 특히 핫했던 누진세에 대해서 알려줄게. 누진세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데 1974년에 오일 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야. 지금은 전기 요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서는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선을 100kW씩 완화한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에 있다고 해. 그럼 티미 언니는 이만 가볼게. 안녕.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도 투표를 했고 여기 이거 있습니다. 쓰시면 아, 돼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옷 자체가 벌써 옐로우네요. 옐로우. 네. 아 그렇구나. 아니 누진세 얘기가 너무 음. 많아가지고. 네. 누진세도 얘기가 많아서 한번 개편이 됐죠. 2, 3년 전에 원래 6단계였거든요. 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직업 방송에서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6단계, 3단계 갈 때. 지금 3단계 됐고요. 6단계였을 때는 그 처음에랑 그 제일 마지막 단계랑 11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같은 그걸 쓰면. 근데 지금 한 3배 정도? 그 개편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죠.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뭐래요? 누진세를 가지고. 뭐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왜 나를 쳐다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그거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왜 그 일반 가정집에만 그걸 적용시켜야 되나? 이거에 대한 불만은 있죠. 그런데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최대 수요에 맞춰서 설비를 준비해야 되느냐 또는 수요를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를 과거에는 너무 과하게 해서 불만이 있었지. 이제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그 수요 조절에 대한 그런 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끝까지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누진세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없애주는 거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돈을 낼 때 되면 또 열받죠. 예. 근데 누진세 얘기 나오신 김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거를 얘기하자면 실제로 가정용은 제일 많이 쓸 때가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 근데 사실 전력의 피크 타임은 그 업무 시간이거든요. 네. 이 얘기 뭐냐면 전기는 주로 산업용이나 네.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고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얘기하는 가장 열받는 게 산업용은 누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데 훨씬 싼 값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일반용도 그 누진세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 가게에서 막 문 열고 냉방하는 그런 거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가 있으면 그렇게는 못할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데서 다 쓰고 가정용은 20-3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누진세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열받아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전력을 많이 쓸 때가 4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4시 뭐, 사이, 4시. 예, 4시에서 6시에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누가 그렇게 전기를 쓰고 있겠어요. 그죠? 이제 조카들이 지금 집에 와 있어서 어린이집 방학이어가지고 밤새도록 계속 에어컨을 틀어놔요. 하루 종일. 안 틀기만 하면 이제 땀띠가 막 나니까 애기가. 그래서 그 블랙아웃 보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블랙아웃이 되면은 애들이 지금 2명 있는데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막 땀띠 나고 난리가 나는데. 맞네. 그래서 의외로 그 애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소득분에 따라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 계속 리액션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누진세. 학원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어놔야 되지 않아요? 에어컨 같은 거? 한국뿐 아니라 모든 회사 뭐 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집에 애기도 있어서 예, 계속 틀어놓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용이라고 해가지고 또 학원에서도 그 계속 써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누진세도 물리면 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이? 아닙니다. 애기가 몇이신데요? 저 둘이요. 예, 2명이라 저도. 네. 많이 트시겠다. 예, 많이 틀어야 돼요. 애들이 또. 네, 애들이 하도 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애들은. 그렇죠. 엄청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틀어도 덥다 그러고 여름은 원래 더운 건데. 근데 스타일상 애기 없어도 그냥 혼자 트실 것 같은데. 저요? 네. 저는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예, 목이 아파요. 아, 바람이 예, 들어가면 목이 아픈 것 같아요. 목 관리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구나. 그렇죠.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갑자기 목 관리. 아니, 비법 원래 좀 그런데요. 비법 좀 알아가게. 비법? 목 관리는 뭐 그냥 저 타고났어요. 네, 그냥 제 옛날 고등학교 때 성악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성악하시다 그럼 아나운서도 하시려고 하다가 성악하다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막 레슨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했고 그다음에 뭐 아나운서도 하다가 안 됐어요. 이게 안 되죠. 아니 아나운서는 안 됐어요. 저희가 뭐 3개 방송국 다 시험 봤었어요. 근데 SBS 3차까지 됐는데 안 됐고, 예. 안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원인은 뭐 시험 발음이죠. 그것보다도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쇼호스트, 예, 쇼호스트도 시험 봤고, 네, 막 그랬었죠. 떠드는 직업. 네. 근데 지금 칠판 앞에서 떠드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어떻게 그럼 과학 쪽으로 가셨어요? 저 과학을 전공했거든요. 무슨 전공 하셨어요? 저 생명공학, 오. 생명학. 예. 그러면 폭염 때문에 네. 또 막 생명 엮어요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엮음 때문이자. 네. 뭐 잘 엮어주세요. 생태계 이런 거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전공 나왔어요. 드디어 전공. 교과서에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저도 떠들어도 돼요? 네네. 저 입에 담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 크기가요? 네, 크기가. 왜요? 우리 왜 횟집 가면 물고기가 옛날에 이만했는데 점점 물고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다 폭염,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열 발산을 잘해야 돼서 그런가요? 우리 이제 그 용존 산소량을 얘기해야 돼요. 그 바닷속에서 산소가 있고 산소인데 BOD 그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뭐요? 그 BOD? BOD가 아니라 DO. 네, 용존 산소량 DO. 그래서 그 용존 산소량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소가 물속에 녹아 있는 양인데 그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다 먹을 때 그 차가운 사이다가 있었고 미지근한 사이다가 있으면 누가 더 탄산가스가 더 많으냐 그러면 차가운 사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즉 탄산가스가 훨씬 더 많이 녹아 있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탄산가스가 날아가는 것처럼 바다도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산소가 다 나가는 거예요.
강의 듣는 거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 한창 성장기 때 우리가 숨도 많이 쉬고 우리가 어린이일수록 훨씬 더 호흡량이 많거든요. 산소를 많이 흡수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물고기들도 산소를 많이 흡수하고 그리고 많이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몸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먹고 더 키우면 쟤네들이 기초 대사량을 못 채운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애들이 몸집이 점점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작아지는 거죠. 성장의 영양분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사람이요? 네, 사람도 산소가 부족하면 네. 성장에 방해가 되나요? 적혈구수가 많아질 거예요. 성장에 관한 건 뭐 제가 뭐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와 사람은 다른가 봐요? 근데 약간 열대지방 쪽은 좀 사람이 좀 작잖아요. 네. 피그민족도 있고 그리고 한대지방 그러면 좀 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네. 약간 그런 것도 관련이 덩치도 있겠네요.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뭐. 네. 굉장히 다 과학들을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으셔서 먹고 싶은 것도 많으시겠어요. 저 수능에 안 나오는 것만 관심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되게 저도 한번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저 열대지방이라고 해서 몸이 작다라고 그랬나?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왜 그 북유럽 덩치가. 사람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그죠? 그런 것도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캐나다 북쪽 이쪽 사람들이 그닥 크지는 않거든요. 또 또 북유럽 쪽은 보면 남자들은 좀 작은데 여자들이 큰다든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키가 180차예요. 맞아. 게르만족은 남자가 크죠. 예. 그쪽 독일이나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네. 북유럽. 그 영향이 있는지 뭐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그뭐 식습관도 문제 있을 거고 생활 습관 뭐 이런 거 다 있는 알겠습니다. 산소가 네.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새로운 거 알았어요. 그 생선이 작아진다. 오, 처음 알았어요. 물고기 작아지기만 해요? 다른 건 없어요? 물고기도 작아지고 또 뭐가 어떤 게 작아졌어요? 그거 말고 침엽수가 없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소나무 이런 거요? 네, 침엽수가 점점 없어져서 그러니까 또 지금 같은 더위가 앞으로 2년 계속되면 대구에서 사과를 잘할 수가 없대요. 대구에서 이제 그렇죠. 뭐 열대 과일, 대구 네. 가보셨어요? 망고라든가 이런 거. 저 가봤죠? 저번 주에 대구 갔다 왔거든요. 데프리카를 체험하러.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이 더 막히는 기온 높다고 날씨인데요. 그러던데. 아니요, 그때는 대구가 좀 더 높았어요. 대구가 높아서 온도계를 보여주려고 지금은 뭐 몇 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차 위에 올려놨는데 온도계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냥 블랙이에요 다. 터져가지고 그게 그래서 에어컨 앞에 놔두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뭐 한 39도 막 이렇게 9점 몇 도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데프리카 그 아세요? 조형물 있는 거 아세요? 알죠. 후라이랑- 너무 아쉽던데요, 그거. 왜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더 그 우리가 더위를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재치 있게 오히려 역발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개 공지라고 해서 없어진다고? 예, 아파트가 아니라 그 백화점. 백화점 이제 대형 건축물 안에는 일정 그 공간을 자기네 걸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개하는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공적으로 써야 일단은 사유지예요. 사유지는 사유지야. 그런데 그 사유지도 공개 공지라는 것이 이 건축법상에는 이제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누가 민원을 넣었대요. 맞아. 중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그걸 민원을 보면 잘 넣는 그걸 거야? 보면 더 덥게 느껴진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걸 보면서 더 더울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보고선 픽 웃게 될 것 같아요. 재밌네. 그 정도로 생각됐을 것 같은데 그 백화점의 경쟁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역백화점인가? 돼요. 네. 하여튼 민원이 들어가서 그거를 어쨌든 8월 중순 이후까지는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 좋았는데. 근데 그게 행정상 그거 문제지 내년에는 행정상 미리 이걸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고 하면 문제가 없대요. 근데 행정 절차를 몰라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 내년에 준비해서 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논란이 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거 내 정보 문제 나왔는데 갑자기 확 넘어가셔서 약간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표정이 굳으셨어요.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파리가 제 친구예요. 제가 아까부터 키우는 애예요. 자, 좀 이따가 레츠고 파리 타임 하자. 언제 날아가나 냅둬 봐요. 지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 멘토예요. 놀다 와. 갔어. 놀다 와.
이렇게라도 방송하는 팔이네. 네, 제 멘토예요. 저 팔이가. 얼굴에 붙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길이 남죠 이건 유튜브. 네, 지금 짧은, 우리가 짧은. 폭염을 논하는데 네, 파리가. 네. 맞아. 식물이나 이런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맞아요. 오징어 안 잡힌다는 게 이거랑 관계 있는 건가요? 오징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옛날에 온대지방, 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예. 온대지방인데 요즘은 사실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재배 농작물들도 점점 이제 열대 지방의 농작물들이 막 북상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다 그리고 또 한류도 그러니까 위에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따뜻한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동해안 지방에 이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런 조경수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북한 쪽에서 더 잘 잡히겠네요. 그렇지 이제 한류와 난류가 막 만나는 이쪽으로 거니까. 가니까. 예. 그런 거 시험 내기 좋으시겠다. 왜요? 그죠? 지구 온난화 이런 걸로 시험 그럼요. 지구 문제- 온난화 다 그 요즘에 지구 온난화 다 논술 시험 주제들이죠. 아, 논술로 봐요? 예. 근데 지린가 뭔가에서 어느 지역엔 뭐가 명물,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잘 잡히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한국지리에서 그게 바뀌는 거 바뀌어야 되겠네요. 바뀌고 있죠. 계속 와, 바뀌고 있죠. 진짜요? 그럼요. 그 과학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막 사계절이 뚜렷한 막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그 말을 네. 조금 이제 못하는 거죠. 정말 사계절이 뚜렷하진 않고 막 거의 여름과 겨울이 엄청나고 거의 네. 뭐 봄과 가을이 없다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네. 4월 달에 뭐 눈이 왔었거든요. 2016년 제가 네, 기억하는데 네. 2016년 4월 30일 날 눈이 왔었어요. 어. 예, 막 눈이 엄청 왔어가지고 이제 봄인데 그러니까 거의 봄 가을이 없어진 거죠. 기상이변. 그렇죠. 환절기만 있고 네네. 여름 환절기, 겨울 환절기, 여름 이렇게.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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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미세먼지도 기온이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미세먼지는 사실 제일 큰 이유가 그거죠.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그리고 저희가 그 미세먼지는 사실 옛날에도 당연히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기가 큰 먼지들이 많았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가 왜 만들어졌냐면 공장에서 그 먼지를 그 대기 중으로 내뿜을 때 크기를 더 작게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뭐 우리 바깥에 나갔더니 막 목에도 시커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먼지가 너무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있으면 뿌옇게 보이는데 네. 초미세먼지는 되게 깔끔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훨씬 위험하다고. 음. 지금 이렇게 뿌여면 사람들이 주의라도 하는데 이거는 주의도 못 하는데 너무 초미세하다 보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네. 깔끔해 보이는 애도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더위와 미세먼지는 아직은 상관관계가 네, 밝혀진 그럼요. 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사실 뭐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네. 네, 그리고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미세먼지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사실 더위와 미세먼지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공장 이런 게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이면 네. 결국 그게 지구 온난화도 일으키고 미세먼지도 미세먼지도 일으키고 일으키고. 해서 네. 하나의 원인에서 이렇게 나온다. 네. 원인은 하나인데 이제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네, 그렇죠.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 네네. 날씨 마케팅에 음. 관해서 아시나요? 날씨 마케팅이라기보다 그 날씨 마케팅은 정확히 말하자면 뭐 크리스마스에 비가 오면 뭐 2배 이런 식으로 우리 날씨 아.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취소가 되면 뭐 경품을 준다라든가 그런 걸 했을 음료수 때 공짜 뭐 이런 네, 그런 거. 근데 그 보험까지 들고 막 그러거든요. 무슨 보험 들어요? 가령 행사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날 이제 혹시 비가 와서 행사가 망쳐진다. 그랬을 때 보험사에 이제 드는 거예요. 망쳐졌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좋다. 네, 뭐 좋을 것까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걸 날씨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폭염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더우면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우리가 좀 더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아닌 것인가. 뭐 이렇게를 생각하는 게 좀 더 그 맞는 말이 아닐까.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비자의 행동이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가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갑을 여느냐 마느냐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이제 판촉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폭염 세일.
이런 거 있어요.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에 큰일 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이것도 날씨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겨울에는 안 팔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하는 있죠. 북극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북극곰 겨울에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CU 같은 데서도 제품을 팔 때 그 제품 진열이라든가 판촉 행사를 하는 거를 그 본사에서 하루에 2번씩 날씨와 관련된 정보를 포스에다 입력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온이 지금 뭐 비가 올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입력시켜주면은 배치를 달리하도록 권장을 해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바꿔야겠네요. 배치. 바꾸는 거죠. 배치를 잘 보이는 데다가 더운 날 잘 팔리는 제품, 비 오는 날 잘 팔리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달리 배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활용해서 실제 20% 이상의 매출을 더 향상을 시켰다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송풍기 팔면 진짜 잘 팔리겠다. 그렇죠. 이게 날씨가 사람들의 지갑,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소비 패턴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거죠. 예,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선풍기가 그래서 무슨 행사하면은 옛날엔 가면은 요만한 깍두면 뭐 이게 수건일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칫솔 치약 세트. 칫솔 치약 세트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요만한 깍은 전부 다 선풍기예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못 받아봤는데. 행사를 좀 하세요. 선풍기 위에 누가 분무기처럼 물을 축쭉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럼 왜 그거 못 만들죠? 같이 이렇게 쭉 누르면 분무기처럼 쭉 하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쭉 이렇게 미스트처럼. 그러니까 기와 열 이런 거 날 같이 쫙 하면 이제 물이 탁 하면 쫙 이렇게 미스트처럼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쫙 이렇게. 그럴 수도 그런 거 있는데 개발하면 되시겠다.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 네, 제가 카톡 보낼게요. 설사했어요. 뭐. 네. 효과가 있으니까 뿌리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와, 다음 얘기라는 거 가지고 예. 심장이 빨리 뛰어서 체온이 올라간다던데? 네? 심장이 빨리 뛰어서 체온이 올라간대요. 심장이 공포 영화. 공포 영화가 그런 그 말했듯이 글러브를 글러브에다 이제 인피니티 스톤을 다 끼고 드디어 얼굴 화색이 저 아까 분사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통일까지 얘기했다. 와, 과학 얘기. 네, 잡소리꾼 5번째 시간 태성쌤과 시안쌤 그리고 장풍쌤과 함께 해봤습니다. 어딘가인가 쓸모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잡소리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금요 스페셜에는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영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봅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호범면 덕평로에 위치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주식회사 우성식품기계입니다. 이번에 식품기계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식품기계 설치 정비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22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를 방문, 팩스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당면 서이촌로에 위치한 진공펌프 제조업체 주식회사 부쉬 매뉴팩처링 코리아입니다. 이번에 개발팀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담당할 경영기획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초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입니다. 모아저축은행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저축은행으로 건물용 냉난방 설비 조작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5년 이상자를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안동에 위치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건물 내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냉난방 설비 조작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9월 채용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 볼룸에서는 2018 인천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약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채용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민나이 코리아 등 대기업 공채 상담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 인천 일자리 한마당 운영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오늘은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알려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비가 많이 오면서 네. 이런 날에는 진짜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만 계속 있는 게 가장 또 많은 분들이 힐링하는 방법일 텐데
비가 올 때 좀 같이 보면 좋은 영화 같은 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죠. 네,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애니메이션 만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이라는 중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영화가 장마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서 영화 내내 비가 오는데 이게 신주쿠 공원에서 고등학생 소년과 그 여성 선생님이 만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의 빗소리를 듣는 것도 참 좋고 이 여자 주인공이 비만 오면 그 공원의 정원에서 초콜릿에 맥주를 마시거든요. 근데 저도 초맥인가요? 처음 들어보네요. 초맥을. 네. 저도 그래서 비가 오면 공원에서 초콜릿에 맥주를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네. 초콜릿에 와인을 먹는 거는 네. 본 적이 있는데 초콜릿에 맥주는 진짜 새롭네요. 네,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근데 비 올 때 먹으면 왠지 좀 맛있을 것 같은. 뭘 먹어도. 네, 그리고 또 2부에도 우리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세미 캐스터 저희가 항상 먹방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을 걸로 힐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딱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초맥이란 뭔가 새로운 조합을 신선하게 들어봤는데 신세미 캐스터만이 알고 있는 뭔가 음식의 조합?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힐링이 꿀조합.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저는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이 초맥 말씀하셔서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초맥. 제가 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 동안 한번 드셔보시고 네. 저희한테 다음 주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럼 문화생활이라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가성비갑 영화 타임 시간인데 오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영화가 저희가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최근에 상영 중인 아주 핫한 영화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혹시 두 분은 스파이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스파이 영화 좋아하죠. 네, 저희에게는 이미 주변에 이미 익숙한 스파이들이 있는데요. 007의 제임스 본드 같은 그렇죠. 네. 네, 유명한 스파이들이 있는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적진으로 향해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운 영화적 소재가 되곤 합니다. 오늘도 스파이를 소재로 한 첩보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극장에서 한창 상영 중인 윤종빈 감독의 공작입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영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좀 공포 영화를 갖고 오시면 어떡하나 개인적인 좀 고민을 했었는데 즐겁게 이 공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범죄와의 전쟁 군도를 만든 윤종빈 감독의 신작이고요. 네. 공작은 한국형 첩보 영화입니다. 공작을 두고 한국형 첩보 영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남북 분단의 복잡한 역사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스파이 브릿지나 존 르 카레의 소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영화들은 미소 냉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스파이 사건들을 영화한 작품들인데요. 함께 공작과 비교해서 봐도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CIA나 구소련의 KGB 그리고 영국의 MI6 같은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첩보 작전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공작이 보여주는 이 첩보전의 양상 또한 일반인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공작은 실화에 기반한 영화인데요. 네. 1990년대 대북 공작 사건이었던 흑금성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암호명 흑금성으로 활동한 남한의 정보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최고 권력인 김정일과 독대까지 했던 실제 사건이고요. 네. 윤종빈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흑금성의 첩보 작전 그 자체가 아니라 분단 현실이 어떻게 정치와 선거에 이용되고 그리고 북핵 이슈가 한반도에서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더 질문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공작 안 봤는데 기자님 설명 들으니까 이번 주에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세미 캐스터가 그럼 공작의 줄거리를 맛깔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영화 공작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의 정세가 위태로운 199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사 소령 출신인 박석영은 북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 안기부 해외실장인 최학성이 제안한 대북 공작을 수락합니다. 박석영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북 사업가로 철저하게 신분을 세탁하는데요. 박석영의 목표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책임지고 있는 대외경제부 처장 리명훈에게 접촉을 해서 그의 신뢰를 얻어 북한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리명훈은 박석영을 믿고 그의 사업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보위부의 정무택은 박석영을 끊임없이 의심하는데요. 그러던 중 안기부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북풍 작전을 펼칩니다. 흑금성은 북핵 문제로 선거판에 이슈가 이용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일이 조국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신세배 캐스터의 영화 줄거리 소개를 들으면서 저희도 같이 이제 영화 줄거리를 잠깐 봤는데 이 스파이 영화에서 스파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한데 또 그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동하다 보니 더 좀 흡입되는 맞습니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이 좀 꼽아주신 명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매력을 알아볼까 하는데 첫 번째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장면으로는 그 박석영과 리명훈이 처음 접선하는 장면입니다. 박석영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책임지고 있는 리명훈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 해외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는데요. 북한의 상품을 사들여서 남한에 되파는 대북 사업가로 위장해 리명훈의 레이더망에 걸려들기를 고대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리명훈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두는 수싸움이 상당히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 만남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들이 만남에 이루어지는 장소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그곳에서 박석영은 리명훈의 지시에 따라 호텔을 나와 야시장을 지나서 최종 접선 장소인 식당에 도착하죠. 이렇게 누군가와 접선하기 위해서 동선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퀀스는 첩보 영화의 시그니처, 즉 인장과도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을 보면 이 영화의 공작의 호기로운 스케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황정민하고 이성민 두 배우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네. 두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영화에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이 장면을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우선 공작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1990년대 중국 베이징입니다. 그런데 실제 촬영은 중국이 아니라 대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촬영 당시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좋지 못해서 베이징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장소를 물색한 끝에 대만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대만의 풍경을 최대한 중국 베이징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실 때 그런 스태프들의 노고를 한번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 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베이징인지 대만인지 저희가 알 길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두 번째 장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장면은 박석영이 리명훈과 사업 구상을 논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에 침투할 작전을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안기부에 증명하고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자 소형 녹음기를 몸에 숨기고 리명훈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의 정무택은 박석영을 의심하면서 몸수색을 하는데요. 신분이 들통나면 모든 게 끝장인 상황에서 박석영이 어떻게 위기를 넘기는지 그의 기지와 작은 행운들을 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들통이 날지 숨길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들통이 나지 않겠죠? 네,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 알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장면을 뽑아주신 이유도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녹음기 장면을 보면서 저는 되게 기자로서 항상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좀 더 흥미롭기도 했었는데 지금처럼 초소형 녹음기나 카메라가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진짜 웬만한 배짱과 강심장이 아니면 스파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박석영이 북한 인사들에게 선물로 준비한 물건이 바로 롤렉스 시계, 고가의 롤렉스 시계인데요. 이 롤렉스 시계는 이후에 박석영과 리명훈 두 사람의 믿음과 우정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소품을 활용해서 영화에 유머를 불어넣고 또 긴장과 이안을 만들어내는 연출도 인상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장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박석영은 드디어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평양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김정일과 독대하기 위해선 그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평양 입성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박석영의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신분이 탄로날 수도 있는 또 한 번의 위기 앞에서 박석영이 어떻게 위기를 넘길지, 과연 김정일을 독대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점점 고조됩니다. 이 장면을 뽑아주신 이유도 궁금한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에서 김정일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실제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라 제가 좀 자세한 스포일러는 피해야 된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김정일의 모습을 구현했을까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으로 연기한 배우는 바로 기주봉, 지금 보고 계신 기주봉 배우인데요. 사진으로만 보면 김정일 위원장과 그렇게 닮은 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바로 그만큼 영화의 특수 분장이 훌륭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어떤 직업을 어떻게 뽑아내 주실지 이게 또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안기부 소속의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 활동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 활동이 기본 업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 캐릭터가 직업인으로서 영화의 전면에 등장했던 작품으로는 배우 김하늘, 강지환 주연의 7급 공무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국정원은 7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요. 신입직 채용은 매년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요. 원서 접수, 서류 전형, 필기평가, 체력 검정,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공인영어 시험 성적 제출은 필수고요. 필기평가는 NIAT라고 하는 국가정보 적격성 검사와 한국사 논술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공작이란 영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민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